안녕하세요. 닥터 MBC 목서윤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땅을 산 것과 배가 아픈 거는 별다른 관련이 없어 보이는데요. 알고 보면 이 속담에 의학적인 지혜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바로 경련성 복통이란 질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건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경련성 복통에 대해 위담 한의원 권수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갑자기 찾아오는 격렬한 복통. 쓰리고, 뒤틀고, 쥐어짜고 증상과 강도, 원인도 다양합니다. 감기와 두통에 이어 가장 흔한 질환인 경련성 복통에 대해 한의사 권수영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요. 네. 의학적으로도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이라면서요. 네, 우리가 뭐 경제적인 개념인 땅을 산다는 개념하고 우리가 배가 아프다는 이 신체적인 것이 서로 안 맞을 것 같지만 그 뜻은 다들 알고 있잖아요. 예. 즉, 뭐 같은 학년인 사촌이 땅을 사니까 셈이 나고 네. 이 셈이 난다는 것은 요즘 말로 따지자면 스트레스를 받는다. 근데 이런 스트레스로 인해서 배가 아프다 이런 뜻인데요. 이것도 뭐 우리들도 알다시피 의학적으로 타당한 얘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뭐 배가 아프다는 말에는 사실 여러 가지 증상이 포함되어 있잖아요. 네. 그중에서도 오늘은 경련성 복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네. 이건 배가 어떻게 아픈 걸 이야기하는 거죠? 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배가 아프다고 하면은 아주 심한 경우에 뭐 위암, 뭐 췌장암 이런 네. 것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질병에서 아플 수가 있겠지만 이런 경련성 복통은 이런 것보다는 원인을 발견할 수 없는 뭐 스트레스라든지 네. 장시간 여행을 해서 달라진 환경 내지는 뭐 오염된 음식, 자극적인 음식, 과음, 흡연 이런 걸로 인해서 내장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생기는 복통인데요. 네. 이런 복통의 양상이 한 가지로 나타나는 게 아니라 부위에 따라서 뭐 쓰리면서 아플 수도 있고 쥐어 짜듯이 아플 수도 있고 그다음에 살짝 틀면서 아플 수도 있고 콕콕콕 윗배부터 아랫배까지 찌르듯이 통증이 나타날 수도 있고 뭐 기타 뭐 이렇게 틀어버린다고 하죠. 네. 틀어버리는 통증 이렇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경련성 복통은 한 가지가 아니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건데 일반 복통의 어떤 종합생물사태 같은 아주 다양한 증상을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죠. 네, 증상은 다양하다고 말씀하셨는데 경련하면은 흔히 뭐 근육이 떨리거나 움직이는 거를 생각하게 되잖아요. 네. 이런 경련성 복통은 왜 생기는 건가요? 경련이란 거는 결국은 우리 근육이 이렇게 심하게 이완이 되는 걸 말하는 건데, 여기 보시면 우리 위장의 근육이 보이겠죠? 위장은 내시경으로는 여기를 보겠지만 여기가 근육층이거든요. 네. 이 근육층은, 내가 막 움직이고 싶어서 움직이고, 움직이지 마라 해서 못 움직이게 하는 그런 근육층이 아니라 네. 뇌에서 신호를 받아가지고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자율신경에 의해서 움직이는 근육입니다. 네. 특히 근데 이런 근육을 활발하게 움직이게 해주는 것이 아세트콜린이라는 물질인데요. 우리가 스트레스라든지 이런 걸 받게 되면은 부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이 아세트콜린이 과하게 작용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 근육의 움직임이 연동 운동을 해가지고 위를 움직이는 것 이상으로 네. 급격하게 빨리 움직이게 되면은 이 급격한 운동에서 위가 수축을 하게 됩니다. 이게 수축을 했을 때 생기는 통증이 경련성 복통이라고 하는 건데요. 네. 일반적인 우리가 복통에서 어떤 원인불명 복통의 90% 정도는 이 경련성 복통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어요. 환자분들한테 당신의 복통의 원인은 경련성 복통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은 대부분 놀라시고 좀 낯설어하고 이런 반응이 있겠지만 경련성 복통은 우리 주변에서 굉장히 자주 볼 수 있는 복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결국 그 위에서 아세틸콜린 같은 분비가 늘면서 네. 근육이 많이 움직여서 배가 아프다는 건데 네. 그러면 이런 신경 전달 물질이 늘어나는데도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과식이라든지 과음이라든지 자극적인 음식, 뭐 오염된 음식 이런 것도 원인이 될 수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겠죠.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아세틸콜린의 분비가 증가가 되면은 위의 평혈근의 움직임이 경련이 돼가지고
경련성 복통이 발생하는데요. 네. 이건 단순히 복통만 일으키는 것뿐만이 아니라 위액의 분비도 촉진을 해요. 네. 그렇게 해서 복통이 이게 단순히 복통에서 시작을 했지만 오래 놔두고 방치하게 되면은 근만성 위염이라든지 위궤양 여러 가지 위장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복통의 위치라든지 복통의 양상에 따라서 이 통증 치료의 방법이 좀 세분화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네. 먼저 이 명치 쪽이 꽉 이렇게 단단해져 굳어져 있는 통증이 있어요. 네. 이런 통증은 일반적으로 체기와 더불어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 가장 큰 원인은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스트레스로 인하여서 한방에서 말하는 녹이 이런 걸 말하는 건데 간의 기운이 이렇게 횡역을 한다고 표현을 하죠. 네. 이런 감기가 횡역하게 되면은 위 뚜껑 여기에 분문이라고 하거든요. 이 분문부가 꽉 조여든다는 느낌이 나면서 통증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이런 통증이 있게 되면은 먹을 때마다 잘 체하고 네. 막힌 듯한 느낌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겠죠. 예. 따라서 이런 것을 치료를 할 때는 이 체기를 내려주는 치료와 동시에 화가 나 있는 간을 풀어주는 이런 소간을 시켜주는 치료를 같이 병행을 해야만이 잘 치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명치 부위가 조이는 느낌이 날 때는 네. 간과 그러니까 다른 장기와의 조화를 같이 맞춰준다는 건데요. 네, 네. 콕콕 쑤시는 통증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배가. 그렇죠. 예, 그럴 때는 어떻게 치료하나요? 일반적으로 이제 윗배부터 아랫배까지 꼭꼭 찌른다는 이런 명치 통증과 다른 복부의 통증은 그 원인이 아까와 마찬가지로 스트레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아까는 좀 화라고 한다면 여기는 네. 긴장이나 이렇게 좀 축 가라앉은 어떤 네네. 위축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심약한 상태에서 오래 지속이 되면 심장이나 우리 진액이 공급이 굉장히 줄어들게 돼요. 그러면은 위장이 움직일 수가 없어요. 위장이 어떤 빈혈 상태가 되니까 위장의 기운도 약해지고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위의 기운이 약해지니까 위가 잘 경련이 일어나고 잘 뭉치게 되는데요. 네. 이런 경우는 진액이나 혈액을 보충해주는 치료 방법을 쓰는데 아까 그 명치 통증하고 이 콕콕 찌르는 통증의 감별점을 보자면 물론 위치상으로도 차이가 있겠지만 네. 아까 그 치료는 오로지 이렇게 막힌 걸 뚫어주는 네. 그런 어떤 치료를 한다면 이 치료는 이 위장의 경련을 풀어주는 치료와 동시에 충분한 혈액이나 진액을 보충을 해주는 치료를 병행을 해야 한다는 그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좀 다른 증상을 이야기해 볼게요. 네. 음식을 먹고 난 후에 좀 답답하게 막히는 듯한 느낌이 배에 들면 네. 이것도 치료 방법이 다른가요? 네, 뭐 일반적으로 음식을 먹고 나서 생기는 통증은 기능성 소화불량에 의해서 복부에 가스가 많이 차서 복부 팽만이 생길 때 생긴 증상인데요. 네. 음식을 먹어서 이게 소화가 안 되면은 뱃속에서 이게 가득 차가지고 가스가 발생을 하는데 반면에 이런 음식 찌꺼기나 이런 거로 인해서 위가 굉장히 단단하게 굳어져 있는 분이라면은 네. 이 풍선이 충분히 부풀었는데 못 부풀나고 터질 것 같잖아요. 예. 그래서 생기는 이런 통증이죠. 이런 통증은 먼저 뱃속에 있는 이 가스를 제거하는 치료를 해줘야 되는데 네. 그와 동시에 위의 이 외벽이 이렇게 굳어지고 단단하게 굳어진 이 담적 독소를 풀어주는 치료와 같이 병행을 해야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잘 알으셔야 될 것이 이러한 어떤 음식에 의해서 이런 통증이 생길 수도 있지만 네. 반면에 위의 기능이나 장의 기능이 너무너무 떨어져가지고 이 소화 진행 속도가 떨어져서 생긴 가스가 있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좀 다른 치료를 해야 되는데요. 특히나 뭐 이런데 좌상복부, 우상복부 이런 쪽에서 이런 가스가 찬다 통증을 느끼는 경우는 변이 잘 나오지 못해가지고 대장 내부에 가스가 많이 차는 경우 이 좌상복부에 있는 췌장을 자극할 수가 있고 우상복부에 있는 간을 자극을 해가지고 생기는 복통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네. 복통은 먼저 변을 좀 편하게 내보내는 변비 치료를 같이 하시면 훨씬 더 빠른 치료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같은 가스가 찬 느낌이어도 그 원인은 또 다를 수 있네요. 네. 예. 그런가 하면 배가 유난히 차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어요. 네.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할까요? 뭐 이런 경우 배가 뭐 살살 틀듯이 아프다 이렇게 표현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많은 환자분들이 이런 경우 장염을 많이 갖고 계시는데 장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묽은 변이 있는지 꼭 파악을 하시고 묽은 변이 있다면 장염을 의심하시고 그 장염의 원인을 먼저 치료를 하는 치료 방법으로 접근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근데 변이 묵지 않다고 하더라도 평소 타고나기를 뭐 위가 좀 차고 네. 냉하신 분들 이런 분들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은 결국은
이 하복부를 좀 따뜻하게 해주는 치료를 해야 되는데 한방에서는 뜸 치료를 많이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하복부 쪽으로 선택적으로 좀 따뜻하게 해주는 약이 있습니다. 이런 투약을 해가지고 같이 치료를 하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살펴본 경련성 복통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나요? 뭐 경련성 복통을 예방한다. 이거는 결과적으로는 그 원인이 되는 뭐 스트레스, 음식에 대한 주의를 하면 되겠는데요. 먼저 음식을 꼭꼭꼭 오래 씹어 먹는 습관을 가져야겠죠. 그래야 위에 크게 무리를 안 주니까 통증이 안 일어나겠고, 또 좀 예민하시고 이렇게 스트레스를 평소 때 많이 받는 분들은 가급적이면 식사를 좀 과식은 하지 마시고 네. 규칙적인 식사 습관 이런 거 꼭 갖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아랫배가 살살 차고 이렇게 아프신 분들은 위나 장이 많이 약하시기 때문에 네. 오염된 음식 또 차가운 음식 이런 건 좀 피해 주시는 것이 건강의 첫 번째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경련성 복통의 예방법, 음식을 천천히 꼭꼭 오래 씹어 먹는 게 좋다고 하네요. 오늘 한의사 권수연 원장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최근 보도된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속에서 조현병이라는 단어 접해보셨을 겁니다. 사건, 사고와 함께 알려지다 보니 질환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편견이 강해서 환자가 진단과 치료의 기회를 놓치기 쉽다는데요. 이 시간에는 조현병의 증상과 치료에 대해 신세계병원 김성경 과장과 이야기 나눕니다. 두려움과 편견에 갇혀 외면받고 있는 조현병. 우려와는 달리 빨리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치료하면 건강하게 사회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조현병의 증상과 치료법에 대해 신세계병원 김성경 과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세요, 과장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 이야기 나눌 이 조현병이란 병은 어떤 병인가요? 네, 최근에 조현병과 관련된 사건, 사고들이 보도되면서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병명인데요. 네. 몇 년 전만 해도 정신분열병이라고 불렸던 병명입니다. 근데 이제 정신분열병이라는 이름에서 오는 그런 거부감과 또 편견을 좀 없애고자 개명된 것인데요. 네. 뜻은 이제 현악기에 줄을 고른다라는 뜻으로 이제 환자분의 그 뇌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의 그런 불균형과 또 환자분이 보이는 그런 사고 장애나 그런 감정 반응이 전반적인 장애가 있어서 정상 사고를 할 수 없는 상태가 마치 그 현악기가 조율이 안 된 것과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이 비롯되었습니다. 예. 근데 이런 조현병 환자가 주위에 생각보다 많다고 들었거든요. 어느 정도나 있나요? 예. 그 조현병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신 분들은 조금 생소할 수도 있을 텐데요. 유병률은 100명 중에 1명꼴인 네. 1%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이니까 네. 그중에 이제 50만 명이 이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조금 비교를 해드리자면 이 갑상선암이 우리나라의 가장 흔한 암인데 네. 그 유병률이 0.5%라고 합니다. 아. 근데 그보다도 많다 보니까 좀 흔한 질환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조현병의 증상은 환각, 망상, 이상 행동 또는 갑자기 행설수설을 한다는 이상 언어, 또 감정이 메말라 있거나 네. 대인 관계를 회피하는 등의 증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데요. 가장 특징적인 증상은 이제 환각과 망상입니다. 네. 이제 환각은 우리가 듣지 않아야 될 소리가 들린다든가 보이지 않아야 될 것들을 보이는 것들을 환각이라 하는데요. 이제 환각 중에서도 이제 환청이 가장 흔하고요. 이제 환청은 뭐 본인을 비난하는 소리로 들릴 수도 있고 이게 뭔가를 지시하거나 또는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닌 여러 명이 대화하는 등의 소리로 들릴 수가 있는데 처음에 환자분이 증상이 나타났을 때는 조금 당혹스러워하는데 나중에 자주 듣다 보면 여기 익숙해져서 또 환청과 대화를 한다던가 네. 또는 그런 모습들이 혼잣말을 하는 모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환각 증상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럼 이게 망상하고는 어떻게 다른가요? 네, 이제 망상이 이제 특징적인 증상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네. 네, 망상은 이제 전혀 근거가 없는 엉뚱한 믿음을 망상이라고 합니다. 이제 흔한 망상으로는 누가 본인을 해치려고 한다든가, 네. 뭔가 감시한다는 등의 피해 망상, 또 본인하고 전혀 관련이 없는 것들을 자꾸 연관시키는 관계 망상,
또는 그와 반대로 또 본인을 위대하고 과대하게 생각을 해서 뭔가 하늘의 계시를 받았다는 등의 그런 과대망상 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망상은 이제 어떤 합리적인 설득 같은 것들은 교정이 되지 않고 굉장히 견고합니다. 네. 이제 망상 외에도 또 증상이 있는데요. 환자분이 혼자 그만의 세계에 좀 갇혀 있는 듯한 모습, 네. 그리고 대화를 해도 갑자기 엉뚱한 대화를 한다던가, 또 본인이 하고자 하는 대화를 끝까지 마무리를 못하는 등의 모습도 보일 수 있고요. 또 감정적으로는 굉장히 메말라 있고, 또는 굉장히 부적절한 상황에서 웃음을 웃는다는 등의 그런 네.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조현병의 원인은 뭔가요? 네, 원인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학계에서는 뇌의 기질적 이상으로 보는 견해가 높고요. 네. 예, 근데 분명한 것은 그 환자의 정신력이 약하다던가 또는 그 부모의 잘못된 양육 또는 귀신이나 어떤 악령이 씌어서 발생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네네. 아직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런 생물학적 이상과 어떤 환경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네. 뇌의 기능의 문제라면 진단도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조현병의 진단은 어떻게 하나요? 예, 저희가 이제 폐렴처럼 어떤 혈액학적 검사나 엑스레이 검사로 진단할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아직까지는 그런 뇌의 기능을 객관적인 지표로 평가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네. 대신 환자분의 그런 과거력을 저희가 청취하고 또 현재 보이고 있는 그 증상들을 종합해서 임상가가 이제 진단할 수 있고요. 임상 심리 검사라는 도구가 있어요. 이제 그걸 또 활용도 합니다. 예. 예. 조현병으로 진단되고 나면은 그럼 입원을 해야 하는 건지 어떤 치료를 받는지 궁금하네요. 네, 저희가 흔히 고혈압과 당뇨를 많이 비교하는데요. 네. 고혈압과 당뇨가 불치병은 아니지만 네. 꾸준히 관리하고 치료를 받아야 되는 병이잖아요. 네. 근데 조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꾸준히 관리받고 치료를 잘 받는다면 증상도 개선이 되고 또 일상생활도 가능해집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를 하고 거기에 이제 정신치료나 인지행동치료 또는 각종 재활치료를 함께 한다면 이제 다각적인 치료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입원을 해야 하는 경우는 네. 이제 환자의 증상의 정도나 또는 이제 환자가 병을 얼마나 이해하고 있는지 또 가족들이 얼마나 협조할 수 있는지 등이 함께 고려돼야 하고요. 네. 만약 환자가 어떤 자신이나 타인한테 위협을 줄 수 있는 자타의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입원 치료를 해야 빠른 회복에 도움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약물을 복용하고 꾸준히 관리하면 뭐 일상적인 생활을 하는 데는 문제가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조현병 치료는 계획된 치료를 잘 따르고 꾸준히 약물 복용을 잘 한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요. 근데 예. 이제 환자분들이 만약에 계속 약물 복용을 중단해서 재발을 반복하다 보면은 뇌도 자꾸 망가지고 이게 만성화되다 보면 나중에 이제 재발과 재입원이 늘면서 환자 자신과 가족들 모두가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재발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네. 그러면은 증상이 일시적으로 좋아져도 약물 복용을 멈추거나 하면 안 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약물 복용을 멈추게 되면 증상은 다시 재발되고 네. 증상이 재발되면 치료가 사실 더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가 증상이 좋아졌을 때 꾸준히 약물 치료를 하면서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럼 약은 평생 먹어야 하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것 자체가 환자분도 그렇고 가족분들에게는 굉장히 부담이 될 수 있지만 네. 아직까지로는 그 약물 외에는 증상을 재발을 막거나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행히도 현재 개발된 약들이 우리가 오래 복용했을 때 어떤 다른 생명에 영향을 주는 문제가 없고 네. 또 일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는 뭐 중독이 된다든지 뭐 지능이 떨어진다는 등의 그런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안심하고 드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만큼 약물 치료가 중요하다는 건데 네. 그럼 치료에 사용되는 약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현재 이제 약 25종의 약물들이 개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그 성분과 제형들이 있기 때문에 나한테 어떤 약이 잘 맞을지는 담당 선생님하고 잘 상의하고 결정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제 투약 방법으로 이제 크게 두 가지를 나눠볼 수 있는데 먹는 약과 주사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먹는 약에는 우리가 하루에 두세 번씩 먹는 일반 정제, 그다음에 하루에 한 번만 먹어도 되는 서방형 제제, 그다음에 입에 넣자마자 이렇게 녹는 붕해제가 있고요. 주사제 같은 경우도
필요시에만 맞을 수 있는 단기 주사제, 네. 그리고 2주나 한 달에 한 번씩 맞아도 되는 그런 장기 지속형 주사제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환자가 그 주사를 맞을 것인지 아니면은 약을 복용할 것인지 고를 수 있나요? 네. 환자분이 선택도 가능하고요. 예. 이제 일단 상담을 통해서 어떤 것이 더 맞을지는 네. 이제 담당 의사 선생님하고 얘기가 돼야 될 것 같은데 이제 네. 장단점이 있습니다. 네. 약물 같은 경우는 일단 다양한 약이 있어서 선택의 폭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부작용 같은 것들도 함께 고려하면서 복용해 볼 수가 있고요. 네. 하지만 이제 매일 먹어야 되는 단점이 있겠죠. 근데 그에 비해 주사제는 선택의 폭은 좀 좁지만 매일 투약해야 되는 번거로움이 적어서 또는 약을 거부하는 환자분들은 특히 이런 주사제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조현병을 초기에 발견해서 적극적으로 약도 먹고 한다면 뭐 충분히 괜찮아질 수 있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해도 될까요? 네, 그렇습니다. 조현병을 조기에 발견해서 치료를 하면 환자의 치료 효과도 높아지고 네. 또 예후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지속적인 관리를 해서 환자분이 만성화되는 것을 예방하고 치료를 받게 해서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조현병이 약물 치료를 받으면 충분히 좋아질 수 있다는 점 환자도 주변 사람들도 알면 좋겠네요. 네, 오늘 이 시간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김선경 과장과 조현병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고맙습니다, 과장님. 감사합니다.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면 우리 몸의 혈관과 심장도 추위를 타게 된다고 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는 혈관의 상태도 불안정하게 만들고 교감, 부교감 신경의 균형을 깨트리는데요. 잠에서 깨어난 심장과 혈관이 제 기능을 회복하기 전에 추위에 맞닥뜨리면 심각한 스트레스로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추운 겨울날 아침에는 되도록 운동이나 외출을 삼가라는 건데요. 과음을 한 다음 날 아침도 이런 부담이 더욱 커지기 때문에 겨울철 심장 돌연사가 많이 발생합니다. 혹시라도 가슴에 통증이 있거나 답답함이 느껴진다면 즉시 전문의를 찾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